안녕하세요. 김성권입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간밤의 관세 충돌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세 충돌로 이렇게까지 증시가 하락할 수 있나?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 주간 증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나오지 않았으면 했던 N자형 하락파동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출현할 수 있었던 하락파동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기술적 분석을 좀 간과하곤 하십니다. 결국 미국 관세 충돌로 팬데믹급 폭락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은 양일간 각각 마이너스 6% 폭락하였습니다. 세부 마켓맵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 마켓맵이 다 빨갛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하락했다는 소린데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7%, 애플 마이너스 7%, 테슬라 마이너스 10% 하락, 그리고 메타 마이너스 5%, 일라이릴리 마이너스 6%, 금융주도 하락하였습니다. JP모건도 마이너스 8%, 모든 섹터가 급락 마감하였고요. 주간 마켓맵입니다. 주간 마켓맵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애플 마이너스 13% 하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14%, JP모건 마이너스 13%, 아마존 마이너스 11%, 그리고 테슬라 마이너스 9%, 메타 마이너스 12%, 모든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격언이 있죠. 대중이 쏠린 곳엔 얼씬도 하지 마라. 해당 격언은 단순히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만 한정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당 차트는 서학개미 종목별 매수 금액입니다. 지금 해당 차트는 2025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약 16조 원을 매수했는데요. 테슬라 지금 상위권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1위는 테슬라,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도 테슬라 2X 레버리지, 3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또 3X 레버리지, 팔런티어, 엔비디아, QQQ, 나스닥 베팅하는 자금들이죠. 이런 모든 자금들이 16조 원이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베팅을 했습니다. 더 무서운 부분들은 이 3개월 동안 16조를 매수했는데 2024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총 매수한 금액이 17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에 매수했던 총 금액을 불과 3개월 만에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다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대중의 관심이 지극히 쏠리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쏠리는 곳은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테슬라와 반도체 3X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 3X 차트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90불 고가에서 1월부터 3월 그 기간 동안 225불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50불에서 90불까지 약 50%, 약 45%죠. 급락하였습니다. 더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2X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계좌 손실률은 거의 마이너스 90%에 육박하겠죠. 반도체 3X 같은 경우에도 30불이었던 가격이 전일 8.1불까지 저가를 찍었습니다. 3개월 만에 3X 같은 경우에는 계좌 손실률이 약 마이너스 70%가 될 겁니다.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리고 나스닥 TQQQ 3X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은 3개월 동안 90불에서 40불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계좌가 박살났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 24년 미국 증시가 정말 대장주, 영웅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주간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는 2025년의 미국 증시는 2023년과 2024년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 중장기 투자할 때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만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그 말을 관가했던 분들은 상당히 크게 계좌가 박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관심에 너무 지나치게 쏠린 곳은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이 계좌를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 간밤에 있었던 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달랐던 점은 뭐냐?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했고 그 범위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관세,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상호 관세 국가별 부과한 관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우리나라는 25%, 또 예상치 못하게 베트남 46% 관세,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예상보다 강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관세 46%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조 공장들이 베트남 국가에서 제조가 되는데 베트남에 이렇게 46%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은 많은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호 관세 그 국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더 증시를 하락으로 더 이끌었던 부분은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했죠. 바로 즉시 중국 정부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나섰고 또 히토류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한때는 미국 증시에서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고용 보고서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컨센 대비해서 22.9만 건으로 상당히 상회하였고 또 실업률도 예상 대비 소폭만 상승되고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이런 좀 지표의 호조에 의해서 좀 반등하려고 했으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 풋을 기대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심리 부양에 실패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코멘트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부담 있지만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많은 지표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지표는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심리적 지표가 많이 무너졌고 실질적 데이터인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연준이란 조직은 소프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 숫자와 하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파월은 1년 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여전히 이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장의 일말의 기대감을 박살내면서 지수가 장 막판까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장에서 간과한 부분들은 트럼프 1기 때도 상호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유사할 거다. 그리고 겁을 주고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1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메인 타겟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2기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다 관세 대상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모두까기 인형과 같은 그런 행태를 부리고 있죠. 해당 표를 보시면 지금 1기 때는 중국과의 싸움에 좀 치중하는 반면 중국이 보복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거에서 끝났다고 하면 지금 대응 스탠스가 각국별로 다 다릅니다. 중국은 당연히 보복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EU도 보복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지금 강하게 보복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복하는 국가도 있고 또 협상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정책들이 이렇게 다 협상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그리고 관세 부과의 강도
그리고 그 범주,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의 예상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 상호 관세 협상 일정이 4월 9일까지 지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미국과 어떤 식으로 상호 협의를 할지 해당 부분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기술적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이 200일 200일선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투자하는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 200일선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깼을 때는, 해당 라인을 깼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200일 차트, 20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되게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차트 흐름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흐름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요. 20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이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를 했어야 하는데 이 추세 흐름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N자 하락 파동이 지금 나올 수 있는 흐름인 겁니다. 불행으로 봐야 될지 다행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 구간은 N자 하락 파동의 끝 무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보시면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것도 이만큼의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 동일한 만큼의 사이즈로의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하락 파동의 거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지금 급락하여서 나스닥이 15,500포인트까지 하락한 흐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권역 안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이든 하락이든 오버슈팅 그리고 언더슈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 이탈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이 안으로 좀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 이 15,000 초반에서 중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될 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15,000 초반대 그리고 중반대에서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 14,500 라인까지도 열어보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S&P 500 차트인데요. S&P 500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 이 라인을 이탈한 후에 이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지금 N자 하락 패턴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권역에서는 바닥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미국 증시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너무나도 과하게 나올 경우엔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테슬라를 지난번에 225불에 사서 사실 290불에 사실 매도를 했고 지금 이번 구간 같은 경우에도 15,000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5,000대부터는 분할로 진입해봐도 뭐 다음 주 정도면 그래도 단기적 저는 하락 구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2025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2024년, 2023년처럼 중장기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만 권장해드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기술적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미 종목들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현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으실 테니까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 지표 보시면 지금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통상적으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20 이하로만 내려와도 매수하면은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게 2024년, 2023년의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공포 4인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해야겠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 WTI 유가와 구리 차트인데요. 유가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는 닥터코퍼라고 해서 경기를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구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리세션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트럼프 관세 4월 2일에 부과한 이후에 바로 구리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지표가 이렇게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더라도 경기 침체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닥치고 매수?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맨 오른쪽 아래 차트는 빅스 차트인데요. 빅스 주스라고 해서 변동성 차트라고 불리는데 시장이 하락하면 급등하는 차트입니다. 간밤에 30도 넘기고 29.813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급등하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최근 내 고점권역 구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빅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점 권역이고, 그리고 그 심리적 구간도 극단적 공포 상황이고,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과도한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과대 낙폭으로서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일반적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아래 공포, 경기적 침체를 몰고 온 하락이기 때문에 기술적 트레이딩을 못할 경우엔 이 상방 하방 변동성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대응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여김없이 또 트럼프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반도체 관세 곧 시작될 것, 그리고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트럼프는 미국 주식 폭락 관련해서는 이미 예상됐던 거자, 그리고 환자가 수술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미국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받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도 대다수의 국가가 만약 미국에게 경이로운 제안을 한다면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하고요. 그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관세 보복하지 마라. 관세를 너네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부과한 관세가 최대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 관세에 대해서 상호 보복을 한다면 2배의 관세를 또 부과를 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실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말들이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이 그림들을 보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요약을 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에게 얘기를 하죠. 파월, 금리 내려 이제. 하지만 연준은 안 돼.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린 금리 못 내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박살내줄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데이터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원하는 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이용해서 이런 모든 경기 침체적 지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연준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하반기 후반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리고 심리 지표도 나빠지고 실물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게 되면 예상외로 연준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그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된 지 불과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망가지고 여러 경기 지표가 망가지더라도 바이든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미국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걸 되돌리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수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부러진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치르기에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장을 먼저 부러뜨려 놓고 나중에 시장 부양을 하는 게 모양으로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핑계대기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결국 최근에 나왔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미국 헌법을 바꿔서라도 3기를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먼저 부러뜨려 놓고 시장을 나중에 부양시키는 게 나중에 본인한테 가장 이로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접근하셔야지 단순히 미국 시장을 관세를 부과한다 아니면 여타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 분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미국장의 흐름을 잘 추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켓맵인데요. 역시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7% 하락,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너스 8.58% 하락, LG엔솔 마이너스 8%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국내 지수가 지금 금요일 미국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5%에서 6% 폭으로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아마 블랙 먼데이급으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야간 선물 지수도 살펴보면 마이너스 3.5% 이상 급락한 출발을 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해당 마켓맵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수치로 시작될 겁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국내 증시는 이쯤에서 시작할 겁니다. 개파락을 크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를 과연 지금도 또 도망가야 되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갈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도 뭐 한두 번 더 빠지게 되면 언더슈팅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올해의 국내 증시의 키포인트는 급락하면 도망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급등하는 포인트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장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급등한 경우에는 팔아주고 급락한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그런 포인트들보다는 국내 증시도 더 크게 하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사실 지금보다는 더 강했을 수 있는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이 이벤트와 이 스케줄을 누가 짜놨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증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만도 부담스럽고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 내내 3대 악재를 다 소화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그리고 탄핵 이슈,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3월 31일에 재개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타이밍에 공매도가 3월 31일에 재개를 한다라는 건 공매도 헤지 펀드들에게 너네 이거 먹잇감 줄 테니까 한번 국내 증시에서 한번 실컷 뛰어놀아봐라고 먹잇감을 던져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간 증시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죠. 정말 이상하다. 3월 말에 갑자기 대차 잔고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까지 증가한 경우에는 공매도 쪽에서 충분히 공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려했던 상황들이 나오고야 만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도망칠 구간은 아니고,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미 다 대부분 종목들 물려 계실 거고 그리고 현금 없으실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해야 박스권일 겁니다. 저는 2분기 4월보다는 5월, 5월보다는 6월, 6월보다는 7월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는 관점이지만
이 4월 같은 경우는 진짜 극심한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데 웬만한 투자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투자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또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하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그때는 좀 현금 비중 좀 늘려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또 한번 매수해주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는 게 2분기를 나는 데는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트는 2025년 글로벌 증시 추세를 나타냅니다. 각 국가별 상승 하락 추세인데요. 보시면 올해 상승을 가장 크게 했던 국가들은 홍콩, 폴란드, 브라질. 올해 상승폭이 18% 그리고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진 월요일 증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입니다. 뭐 여전히 나쁘진 않죠. 반면에 나스닥 보시면 마이너스 20%의 거의 20% 수준이고, 그리고 니케이, S&P, 다우 딱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 좌측에 보이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 부분 증시가 좋지 않았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국가들은 일본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정말 날아다녔던 지수들 같은 경우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부등으로 나누자면 지금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물론 홍콩 증시 정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업종별 수급 현황인데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면 주간 외국인이 5조 8천억을 또 매도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줬습니다. 연기금이 약 8천억 정도를 매수해줬고 개인이 3조 2천억 원 또 매수를 했죠. 어떤 섹터에서 많이 팔았는지를 보면 외국인은 전기전자 3조 5천억 팔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들을 판 거죠. 반면에 기관계에서 그래도 국내 전기전자를 매수해주면서 증시를 방어했습니다. 개인은 그 반대겠죠, 저 당연히. 그 연기금의 역할이 올해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올해 말씀드렸는데요. 연기금이 1월부터 해서 2월 중순, 3월 초까지만 해도 3조 5천억 정도를 강하게 매수를 하였는데 코스피가 2600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제점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매수세를 다시 중단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많이 방어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삼성전기 매도한 이유는 베트남 쪽 그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미국에서 세게 부과를 했죠. 삼성전기 그 공장도 베트남 쪽에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이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또 애플에 또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좀 그 삼성전자는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샀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 조선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좀 관세에서 좀 상관없는 종목들을 좀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4월 2일 탄핵 이슈가 있었죠. 결국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는 되었지만 대통령의 탄핵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4월 1주차 특징 섹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섹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인맥 테마주. 아무래도 인맥 관련주들 그리고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됨에 따라서 또 정책 관련 종목들이 또 기승을 부렸는데요. 일자리 관련주, 출산 관련주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관련됐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원자력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또 민주당 쪽 그 색깔이 강한 친환경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쪽 종목 섹터의 흐름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든 4월을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를 알아보면
저는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변동성으로 하락했다 상승했다를 반복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약세장에서는 이런 틈새 테마 섹터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주, 특히 정책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상대적 강세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아무래도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간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상대적 강세겠죠. 일자리, 저출산, 그리고 교육, 재택근무 이런 쪽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 아래는 좀 테마주 격이기 때문에 종목명만 한번 넣어봤는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주, 엔터, 카지노, 여행주들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숫자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 관련주면서 또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지속적으로 관련 흐름을 강세를 좀 나타낼 것 같고요. 주요 3대 엔터뿐만 아니라 큐브 엔터나 그리고 특정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는 트럼프 테마가 되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민주당 쪽 테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시세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2차전지가 전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지수 방어를 아마 2차전지 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2차전지 통해서 지수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좀 저점권은 좀 강하게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트는 사모펀드랑 연기금 그리고 투신이 좀 시총 대비해서 강하게 좀 매수한 종목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뭐 디어유, 그리고 신세계, YG엔터, 뭐 SM, 뭐 CJ, 롯데건강개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좀 엔터,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관련주,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관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로 좀 수급들이 들어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2분기에는 변동성이 극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섹터들은 2분기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노려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다음 주 투자 전략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그 이슈인데요. 4월 9일까지 상호 관세 국가별로 협의하게 돼 있죠. 해당 주요 국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협의 부분은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간밤에 중국 쪽에서도 강경하게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은 미국장이 끝나고 새벽 아마 5시, 6시 정도에 트럼프가 틱톡 매각 관련해서 마감일을 75일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미국이 강경 기조로 나왔지만 중국과 협상할 의지를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중국과의 이런 협상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혹시 잘 풀리게 되면 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증시에서 놀랐던 부분이 베트남 관세가 46%였다는 점인데요. 이 해당 베트남 쪽에서 정말 많은 그 제조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관세를 어떻게 미국과 협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베트남 쪽에서도 관세를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좀 펼치고 있고, 미국 쪽 제품들을 많이 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도 베트남에서 원하는 부분을 해주면 우리도 관세를 많이 없애줄게 라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그리고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항상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책적 기대감, 그리고 좀 증시를 부양시킨다라는 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시장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들이 일괄적으로 원웨이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만약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넣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악재는 세 가지가 있었죠. 공매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관세였는데요. 지금 두 가지는 해결되고 이제 마지막 악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럼프 관세 부분도 4월이면 정확하게 끝날 순 없지만 아무래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좀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왜냐면 주식은 멘탈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손절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손절매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2분기는 변동성 활용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입니다. 분명히 2분기 내내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지금 하락을 심하게 했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시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현금 비중을 일부는 만드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부는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대부분 투자들이 100%를 갖고 있을 텐데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순조를 하고 싶다가도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또 현금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2분기는 100% 현금을 쥐고 있는 투자자분들이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 반등을 주면 이 구간에서는 20-30% 정도라도 현금을 들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번 구간에서 꼭 이 부분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안 좋게 시작했던 4월 첫째 주의 한 주였습니다. 4월 나머지 기간은 4월 첫째 주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정적인 마음보단 좀 희망을 갖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4월 첫째 주에 외국인 수급들이 또 개파락했을 때 강하게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2분기를 버텨 나가신다면 오히려 2분기 후반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 한 주 시장도 제가 잘 면밀히 살펴봐 드리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브리핑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